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1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으로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이 페드의 추가 긴축 우려, 그러니까 고금리죠. 이것과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가 이 동시에 오면서 이게 부담으로 계속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급락이 있었던 만큼 어느 정도의 반달 매수세가 유입이 되며 이 보합권에서 장이 마감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지난 16일에 7월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죠. 이때 대다수의 참석자가 아직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긴축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럼 향후에 나오는 경기 지표에 따라서 이 부분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우리는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페드가 9월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을 하기보다는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냥 지금과 같은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25일에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이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무언가 핵심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도 여러분들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딱 4일 뒤네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모습이 상당히 부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전에 이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미국 달러채 채권을 기준으로 이 디폴트를 신청을 했던 전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파산 보호 신청을 이 미국 법원에다가 냈습니다. 그런데 이 헝다 때에도 이야기가 들려왔던 거지만 이건 헝다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들까지도 이는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소식이 상당히 많이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중국 GDP에 제가 알기로만 하더라도 20% 정도가 이 부동산 쪽에서 나온다는 소식 많이 보여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중국의 경기 자체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꺾이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부채 위기 해결을 위해 대출 확대를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금리를 인하를 한 데 이어서 대출 확대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는 유동성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은 이 유동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위안화의 가치는 빠지고 달러화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달러 인덱스 5주 연속 중국발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원달러가 1340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쪽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악재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일단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유동성이 풀린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반등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다시 달러 기준 채권을 만약에 발행을 했다면 위안화의 가치가 계속 빠지고 달러화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담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환차손으로 인한 손실까지 이중고를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겪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안정되거나 어느 정도 반등이 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쇼크가 한번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전 세계 증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 중국 쪽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한국 쪽도 같이 지수가 빠진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중국이 힘들면 해외에 투자해놨던 자금들을 자국으로 끌고 오게 될 겁니다. 한국에도 굉장히 큰 비중이 있잖아요. 그게 유출될 수가 있다고요. 정확하게 2015년 말부터
이때 2014년 말에 기름 가격 쭉 빠지면서 중동 쪽의 펀드 자금 2015년 말부터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 이 가격적인 쇼크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번엔 중국 때문에 2015년, 16년 이때랑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81.25달러로 플러스 1.07% 상승 마감했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강보합에 금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사족을 조금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미국도 8월 달부터 부동산 지표가 깎였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한 번 더 중국 때문에 더 꺾이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면 지방은행 지금 피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용등급 강등을 시키면서 고금리로 인한 실적 하락 그리고 이 산업용 부동산으로 인한 단기적인 손실 이것 때문에 신용도 깎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부분이 한 번 더 파동을 주게 된다면 이 은행발 리스크는 어떻게든 이 페드가 막으려고 했거든요. 예, 금리 인상은 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이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자면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죠. 자, 그리고 중국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다 보니까 중국의 대체자를 찾아라. 중국만큼 매출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찾아라. 라고 해서 요즘에 떠올랐던 게 인도였죠. 네, 인도 말고도 베트남 같은 동남아 지역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도 지금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 꺾이고 있으니 굳이 중국에 들어갈 필요 없이 다른 지역에 집중을 해도 괜찮다라는 판단들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대기업들이 움직인다면 중국으로의 자금 유입, 새로운 일자리의 유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결국에 파이라는 게 나눠 갖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 지금 뭐 AI 쪽이나 이런 부분은 좋은 내용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챗 GPT만 하더라도 또 한 번의 투자를 위해서 133조 수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한국은 여기에 따라가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금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시설 투자부터 많은 자금이 계속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고성능 반도체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고성능하면 남는 것도 많다라는 거잖아요. 현재 뭐 HBM이나 이런 것들이 수율이 잘 안 나와서 좀 아쉬운 거지 이것마저도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순간 영업이익률 극대화까지 여러분들 기대심리 가지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성능에서 판매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 아래쪽도 어느 정도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현재 SK에코와 카인드가 팀 코리아로 엮여가지고 미국에 태양광 6천억을 수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태양광이 좋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태양광을 본다면 어떤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한국 판매에 대한 이러한 테마를 갖는 것보다는 해외 판매. 그러니까 해외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태양광을 봐야 된다. 이외에도 지금 뭐 탄소 포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친환경 관련된 이야기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안을 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K 컨텐츠에 대한 이 선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기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관련 업계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IP를 보유하는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 텔레그램 공부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외에도 이 멤버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새로운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는데,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고, 핵심 포인트 짚어야 되는 거 뭐가 있는지 이거 순서대로 집중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오늘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두산 에너빌리티. 그동안은 계속 발전용 이 가스터빈만 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항공용 가스터빈의 핵심 부품도 제작을 시작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이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27년까지 본격적으로 공급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항공용이라고 하기에 그리고 이거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항공기는 아닌데 이게 어디에 쓰일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전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굉장히 한국에서 핫했던 거 있죠. 전투기. 특히나 해외 쪽에 수출하고 있는 거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벌써부터 뭐 인도네시아부터 이라크, 필리핀, 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에 수출이 완료됐던가 아니면 추가로 물량들이 들어갈 예정인 국가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훈련기의 역할도 하고 다양한 부분으로도 쓰이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미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하고요. 그 이외의 다양한 지역도 잠재적 판매 대상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공기 부품은 비싸고 영업이익률이 높고 기술적인 장벽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판매량이 증가하면 거기서 나오는 매출의 증가는 물론이거니와 향후에 유지 보수로 인해서 사용되는 부품 때문에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또 하나의 먹거리가 생긴 걸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본격적인 성과가 나오기 위해선 몇 년 필요하겠죠. 하지만 결국에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먹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향후에 전투기 관련되어 있는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 두산 단기적으로 꿈틀거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심리 많이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흥미로운 내용, 두산은 오늘도 또 한번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 지금 당장의 주가를 이제 움직이게 만드는 건 원전 쪽이기 때문에 원전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이야기 들려오고 있다? 한수원 체코 원전 잠재 파트너가 200여 곳이나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인상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인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는 게 많아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허가까지 떨어지고 승인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월 2일 날 최종 제안사 다시 10월 2일 날 최종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웨스팅하우스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수주 관련해가지고 이 먹구름이 끼었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단숨에 해결되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수주 관련된 이러한 경쟁에서 더 이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시작점이 여기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폴란드 쪽에서도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체코 폴란드 다음에 중동 쪽에서 상당히 많은 이 수주 일정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기대 심리를 가지면서 봐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급한 거는 웨스팅하우스이기 때문에 이 합의를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이 이전이 최악이었다면 그래도 지금은 대등한 조건, 동등한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한국에서 남는 게 많아지게 된다면 핵심 파트너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다 우리도 먹을 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버티면요. 그 다음은 완벽하게 SMR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SMR 쪽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지금 핵심 위치를 차지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끌려다니지 않고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도 여러분들 기대 심리를 가지면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2번이 마지막 이 언덕길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기대가 되는 일정은 하나가 나왔는데 조금 이거는 10월 달이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과 함께 지금 좋은 내용 나오고 있다. 요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저 내용이 나왔다라고 바로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자, 현재 위치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수급부터 봤을 때 제가 이제 두산 관련해 갖고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두산이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결국에 외국인 수급이 필요하다. 그거를 이 아래쪽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꾸준하게 말씀드려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맛보곤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죠?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약하다. 그러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남아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도 남아있다라고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빨간불이 굉장히 크게 끝나고 내일이랑 모레도 외국인 수급이 빠르게 들어오는 모습으로 연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위치가 저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점에 수급 들어오네 반등 나올 수 있겠네. 예,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1순위는 외국인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걸 보는 걸로 시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지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봉상의 지지라인 특별하게 보여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월봉상의 지지라인을 봐라 라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어떤 거? 자, 이 초록색 120 개월선 여기 이탈 없으면 굳이 지금 당장에는 매도를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여기를 근데 만약에 이탈하면 어떻게 되냐? 빠르게 회복하면 모르겠거든요, 여기처럼. 근데 만약에 이탈한 다음에 회복이 안 된다면은 이전처럼 이 빨간색 60개월선 가격적으로 한 14,000원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위치에서 지지라인을 안만 찾아보더라도 연봉에도 없죠. 주봉에도 없죠. 일봉에도 없죠. 예. 근데 그나마 보이는 게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웬만하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라인이 아닐까. 근데 이탈을 안 한다면 가장 중요한 라인인 만큼보다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면 어떤 게 필요할지를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때 중요한 건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이렇게 찍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은 일단 21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습 나오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21선 돌파한다 그러면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고 상단까지 가는 이 모습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격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한 18,000원 언저리 조금 안 되게 올라가는 모습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21선 위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수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락 수렴이긴 하지만 이 이전에 있는 고점 있죠. 여기 위에서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수렴 이후에 이렇게 발산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2만원 아래까지 기대 심리 가지시면서 보는 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포인트만 짚더라도 이 안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의 전략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여전히 기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다만, 웨스팅하우스 리스크는 여전하기 때문에 일단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은 꼭 알아두자.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에는 현재 외국인이 약간 들어오곤 있지만 더 해줘야 된다. 이게 안 된다면은 현재 위치에서 하락할 가능성 보여지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 현재 위치. 지금 딱 여기가 지지라인이니까 무조건 여기를 지켜줘야 되고, 떨어지게 된다면 추가 하락이 있으니까 감안하시면서 보시고,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굳이 매도할 이유 없다. 그리고 네 번째 올라갔을 때는 21선 돌파하는지 보시고요.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 보시고, 그리고 여기 돌파했을 때 이전에 있는 고점 부근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2만원 아랫 부근
매물대 하단 부근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최종적으로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월요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